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21대 총선을 90일 남짓 남겨두고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제3지대 정당으로 불리는 야권은 최근 4개 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팎으로 야권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정치 지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지난 총선 이후 시작된 다당제 구도가 전북 정치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정치인 3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당에서 그동안 중책을 맡으셨고 또 지금도 그 역할을 막중하게 수행하고 계시는데 먼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연초에 좀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움질만 하느냐 하는 말씀하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이 월급을 왜 받느냐. 또 어떤 분은 일 안 하는 국회 쌈판 국회에 아예 폭파시켜버려야 된다. 그건까지 들었어요.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 본연의 영역, 그러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뭔가 국민한테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는 것들이 아니고 거의 트러블메이커가 되어버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오명의 주연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의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민주당이 사실은 이거 뭐 연출하고 감독했던 그런 책임도 또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20대 국회가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최근에 이제 선거제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다당제 효과들을 가장 톡톡이 효과적으로 이번 예산 과정 속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누렸던 그런 국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 무소속 이영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뭔가 협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요. 국민의당이 분열해서 지금 분열을 거듭해서 이 지경에 왔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중심제하,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 구조하에서 제3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입지가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당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권력 구조 개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광장의 정치가 들어오면서 이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 특히 SNS의 어떤 그것과 결부되면서 거의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호남민주주의 차원에서는 우리 정치권 차원에서는 이제 그동안 민주주의의 일당에서 다당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경쟁적 협력관계, 협력적 경쟁관계가 되면서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의 권태용 사무총장님 네.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20대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국회로서 어떻게 보면 촛불 이전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촛불 이전 국회 구조가 양당 중심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어떤 민생 정책 경쟁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의 탓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지지율을 얻는 그러므로 해서 피해는 국민이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드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정말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막장 코미디 아니었냐. 법안도 어제 198개 법안을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기득권 국회가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국회로서 어떤 본연의 대의 기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상실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최악의 국회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정치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정당과 정당 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정당 그 자체의 혁신, 이 세 가지 과제가 21대 국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이제 자성과 또 뭐 성찰이 필요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20대 국회 성과라고 하면은 선거제 개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 반대를 극복하고 일단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야 또 각 당이 받게 될 어떤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 뭐 완전한 연동형은 아니고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나마 그야말로 선거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변화될 것은 사표가 줄고 어떤 비례 대표성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그동안에 거대 양당이 너무 많이 사실은 국민의 지지율보다도 더 많이 차지했던 의석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줄어들게 되고 군소 정당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거대 양당의 어떤 적대적인 공생 관계가 청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소 정당의 같이 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어떤 협의제 민주주의, 다당제 하에서 협의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재밌는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 결과를 이번 준 선거제 개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러니까 준 연동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때 자유한국당이 11석이 줄고 민주당이 8석이 감소가 되고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이 14석이 늘어나고 정의당이 5석이 늘어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제 21대 총선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대 양당은 뭐 그대로 있겠고 뭐 정의당도 그동안에 쭉 해왔던 부분들이 좀 약진할 수가 있겠고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뭐 어떻게 정치 지형이 뭐 생물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 자기 위상들을 잘 정립해 나간다라고 하면 거의 원내에 4개 정도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그런 다당제 협치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이제 당을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하시는데 이런 선거제 개편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 이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해서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못 얻는 정치 구조가 나오고 또 지금의 군소 정당은 조금 더 약진을 해서 이제 많은 당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순기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출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 국정을 힘있게 끌어갈 수 있는 과반 정당이 안 되기 때문에 21대 저는 정당 구조도 굉장히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좋아서 협치 그러지만 저는 협치가 20대에서도 됐느냐? 안 됐잖아요. 21대로서 갑자기 되느냐?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정을 해야 되는데 연정하려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연정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권력 나눠먹기로 본단 말이에요. 야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늘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문화가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의석으로 연계시키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의식과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21대에서 지금 독점적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서
서로 연합하고 또 불신받으면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 20대 국회도 내각제 같으면 벌써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불만은 폭발되지만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1대에는 이게 거기에 다당제에 맞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개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21대도 상당히 불안정한 정치구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의당 의대 권태웅 사무총장님. 네. 물론 이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이제 연동형과 어떤 게 더 어울리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의원 내각제는 의회 책임성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제도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로 간다고 해서 현재 그 대통령제의 어떤 권력 집중 이런 것들이 확실히 민주화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당 스스로의 어떤 혁신 능력이나 어떤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동형이 되게 되면 아까 이제 오히려 협치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경제의 독점 또 어떤 정치 기득권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력 독점을 국민을 닮은 어떤 국회로 국회 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적어도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이 마련될 거다. 두 번째로는 각 정당이 정당의 어떤 이합 집산을 통해서 총선 때만 단기적으로 표를 얻는 이제 이런 방식은 지향할 수밖에 없고 정당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인정과 평판을 형성해서 사실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좀 생산적인 어떤 정책으로 보답을 하고 국민들도 그 정당을 보고 사실은 그 정치인을 뽑아주는 이런 양상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 국회에 진입하는 원내 교섭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어떤 양당 구조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적대적 공생이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일을 제대로 못 해왔는데 새롭게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새로 원내로 진입하는 그런 정당들이 보여주는 정책 능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미래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기존의 큰 정당들을 자극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쟁시키게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오히려 다당제가 됨으로 해서 드러난 어떤 단점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정당이 어느 정도 책임 정치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경쟁 압력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변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아까 준연동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사실 준준연동형 수준이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비례성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배 정도 이런 정도로 반영돼서 훨씬 더 이제 사표가 줄어들고 정당의 어떤 정치 비중이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이번 제도의 불안전성이 소위 그 한국당의 여러 꼼수에서도 지금 드러나듯이 향후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조금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21대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제 개정안에는 또 선거 투표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정의당의 약진이 기대된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청소년들의 18세 청소년들의 네. 첫 입당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선거권, 피선거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도하게 사실 그 선거 참여나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저희 당에서는 선거권은 적어도 한 16세 정도. 예. 피선거권도 현재 국회의원 25세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피선거권도 저희는 19세까지는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전부 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엊그저께 그 식당에 갔더니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2002년 2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년들은 미래 세대이면서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 또 정치적으로 대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차원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열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대선 때 청소년 투표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심상정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엇비슷한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 어찌 보면 청소년의 미래가 그만큼 불안하고 어떤 변화를 바란다 이렇게 표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어떤 투표 참여와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청문회에 따라서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제3지대 정당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또 요인이 될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역대 6번째 총리더라고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면.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총리가 문희만 전북이지 사실은 전북이 아니었다고 봐도 과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그야말로 전북 총리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어떤 전북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것을 견제하고 또 함께 정책 경쟁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있는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총리께서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서 선거에 뭐 큰 영향을 주고 집권 여당에 사실은 뭐 집권 여당의 일색으로만 국회가 구성이 되고 행정부도 구성이 되고 그러면 사실 견제 균형 원리가 상실되는 거죠. 지금 이제 지방 정치도 보면 지난번에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에서의 어떤 무책임 또는 어떤 무능 또는 어떤 부패 이런 부분들의 이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게 선거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정치 구조의 변화 꼭 필요하다 이런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 청문회 이후에 또 그런 정치적 요인의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선거를 우리가 또 복귀해 보면은 전북 도민들의 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 이런 대목이 또 분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에 어떤 정치 지역이 나타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예상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총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원래 현 정권이 정세균 총리에게 저 후보에게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김진표 의원을 사실 내정을 했다가 민노총 한노총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대신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을 선택을 한 것인데요. 여하튼 그 호남 출신이 전현직 총리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현 정부가 호남의 선거, 이번 돌아오는 총선을 호남을 녹록치 않게 본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기류가 작용을 했고 그것이 역으로 보면 우리 호남민들이 어떤 정책 선택을 할 때 일변도로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외소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번 총선에서도 적어도 일변으로 하지 말고 적절한 견제 규정을 만들어주면 이런 어떤 선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또 봅니다. 이번 이제 오는 총선에서 그동안에 이제 전북에서 늘 전략적 선택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우리 유권자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한국당이 뭐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좀 밀어주고 싶은데 사람 면면을 보면 또 민주당의 인사들이 그렇게 신선감이나 뭐 이런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과 정당 사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늘 보면 그렇거든요. 정말 유권자들이 현명했다. 그래서 적절한 인물, 적절한 당 이걸 저는 안배해줄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영향을 줄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보수당과 대한신당이 창당을 하면서 전북의 정치 지역이 복잡해진 것 같고요.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 야권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우리 권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3지대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3지대는 기존의 양당 독점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층이 상당히 광범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3지대의 제3당이 되겠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기존 양당 독점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사실 이걸 좀 깊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상당히 약진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뭐 여러 세력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비전 정책의 어떤 일치성 문제도 있고 정당 그 자체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권력 욕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 그 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났던 만큼 제3지대 논의는 현재 정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정계 개편 논의가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총선용 정계 개편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일단 인물들이 새롭지 않고 비전과 이런 정책들이 사실 국민들의 어떤 삶을 뭔가 변화시켜 주리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을 줄 수가 없고 또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제3지대 논의는 사실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가지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이번 선거제 개편을 계기로 해서 21대 총선에서는 정말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는 심판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자유한국당도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유감없이 이제 그런 모습들 다 보여줬고요. 그러면 향후의 정치의 주요한 어떤 경쟁도 어떻게 형성돼야 될 거냐. 이 3지대가 그래서 논의를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데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생산적인 어떤 정책 경쟁 구조 이런 것들이 20대 국회를 대체하는 21대 국회의 어떤 개혁 견인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제3지대 통합과 또 괴를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수 정당의 지금 통합 논의도 좀 물꼬를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보 또 제3지대 창당, 그다음에 보수 통합. 그래서 4월 총선까지 현재 구도는 상당히 좀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뭐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게 좀 모여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신당의 유성엽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일단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세력이 한번 모여보자 다. 그러니까 뭐 대한신당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나 민주평화당으로 또 있는 분들이나 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 또 무소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어떤 식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식의 제3지대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마 뭐 가시적인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국민당이 만들어졌던 것도 선거 한 달 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뭐 이런 정치적 파장, 영향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안 대표의 정치 복귀 아주 크게 정치 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호남 쪽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보수가 지금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입니까? 통합 추진위를 구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가 크게 하나로 합쳐질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에 가담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안철수 세력, 안철수 쪽,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한국당 이렇게 합쳐지면 보수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4월 15일 날 이제 총선 때 그러면 보수 후보가 전국에서 하나씩 내보낼 경우 문제는 진보 진영, 개혁 진영은 여러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승산이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사실은 문제에 이게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걸 여러 번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일정한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합쳐지는 것이죠. 저는 다음 총선에 앞두고 제3지대가 저는 반드시 생기리라고 봅니다. 개혁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정당을 얼마나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여간 공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안 전 대표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한 바가 없고 그리고 그다지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 총장님, 이번 총선에서는 또 청와대 인사가 수십 명이 또 출마를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현직 의원도 있고 공공기관장 출신의 후보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가 이렇게 딱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경력에 청와대가 들어가면 굉장히 표가 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스펙 경쟁을 좀 많이 하니까 사실 뭐 어디에 무엇을 맡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력에 많이 쓰는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 일려다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대 총선에서 자한당이 하나였는데 야당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사실은 다 정치 구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만큼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실제 표심으로 드러난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후에 21대 총선에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예측이 틀릴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올해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충분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이 작동을 해야 할 거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정계 개편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역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되면 기존의 양당 구조 이외의 어떤 다른 변화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까지를 포함해서 복잡한 정계 개편이 일어났었는데요. 안철수 씨가 20대 총선을 전후해서 지난 지방선거부터 쭉 해서 전국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보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말고. 이러한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그걸 응원했을 정도니까. 근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정말 깊이 바라보고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현역 정치인들 다 모여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선택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절박감이겠지만 조금 더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오히려 21대의 국회 구조나 21대의 어떤 정당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까지 좀 논의가 더 깊게 이루어지고 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은 시간 속에 지금까지 20대 국회 성적표와 4.15 총선 전망, 그리고 앞으로 정치 일정상 남은 변수들에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보충할 말씀이나 또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토론자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부터. 예, 이제 4.15 총선이 우리 호남 발전뿐만 아니라 전북 발전에 아주 기묘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민주당을 밀어줄 거냐, 아니면 사람을 밀어줄 거냐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그에 앞서서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당의 미래만 보고 정치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당들이 불신받는 이유가 정당이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당이 오로지 총선만을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서로 달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국가 미래가 걱정이 돼도 그 속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선택해라. 그래서 호남에서 전라북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발전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태용 사무총장님. 예, 이제 21대 총선은 과거로 휴게하거나 멈출 거냐, 미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대안체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수구정당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의당에 대한 많은 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당도 투표를 제대로 좀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또 인물은 인물대로 좀 잘 살펴주셔야 된다. 원래는 사실 정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투표, 미래를 위한 어떤 총선 이런 것들이 21대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1대 총선은 이제 기존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어떤 이런 구조가 현재 20대 국회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미래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 선거는 최근에 요즘에 보면 어떤 자신들의 능력보다도 당의 지지율이나 또 청와대라고 하는 배경을 얻고 본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와대의 눈치나 당 중앙의 눈치만 보는 정치인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개혁적이고 얼마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인물을 중심으로 좀 투표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특정 당의 민주당의 후보면 예전처럼 무슨 막대기만 꽂아도 죽을 된다.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대단히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지역이 다당제 또 협치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그런 중앙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개혁 경쟁을 하고 서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이런 경쟁 체제가 함께 가는 것들이 앞으로 또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혹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복잡다기한 전북의 정치 지형이 전북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에 유권자 여러분도 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